어느 작은 마을의 흉에 샌드위치 가게라는 이름을 가진 독특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주인장이 철학을 좋아해서 그 이름을 짓게 되었고, 가게의 벽마다 철학적 명제들과 이론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인과관계 샌드위치로,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 숙취가 사라진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토요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이면 흉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브런치를 즐기곤 했습니다. 누구나 입을 모아 저 샌드위치를 먹고 나면 숙취가 싹 가신다니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는 언제나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참 철학자가 그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참 철학자는 샌드위치가 어떻게 숙취를 없앨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샌드위치가 숙취를 없앨 수 있죠? 주인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실 이 샌드위치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베이컨, 계란, 그리고 치즈 샌드위치거든요. 신참 철학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나면 숙취가 사라졌다고 생각할까요? 주인장은 가게 벽에 붙어있는 데이비드 휴메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에 관한 설명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숙취가 사라졌다 느끼는 건 그냥 그 둘의 사건이 자주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샌드위치가 숙취를 없애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적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난 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숙취가 없어졌다고 착각할 뿐이죠. 신참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샌드위치와 숙취 해소라는 사건을 연관짓다 보니 두 사건 사이에 인과가 있다고 믿게 됐다는 말이군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마을 주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샌드위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지나면서 숙취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와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을 이유가 줄어들진 않죠. 그리하여 신참 철학자는 휴메 샌드위치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적 이해를 얻게 되었고,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은 그렇게 작은 마을의 일상과 맞닿아 해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게에 모여 샌드위치를 먹으며 미소를 지었고 인과관계의 미스테리를 즐기곤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맛있는 인과관계 샌드위치였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퀴나스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연법에 따라 살고 있었으며 마을을 통치하는 법은 바로 이 자연법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을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원칙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법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일상을 영위하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자연법의 대나무라 불리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전통에 따르면 이 대나무 숲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자연법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고 전해졌다. 대나무 숲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질문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답을 찾고는 했다. 어느 날 정보 호기심 많은 청년 피에트로가 대나무 숲을 찾아갔다. 그는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자연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피에트로는 무언가 다른 것을 원했다. 그는 더 자유롭고 현대적인 삶을 상상했다. 그래서 그는 자연법의 대나무가 자신의 의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숲으로 향했다. 숲에 도착한 피에트로는 잠시 멈추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찬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춤추듯 흔들렸다. 그는 숲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크고 오래된 대나무 앞에 섰다. 오, 자연법의 대나무야. 그는 속삭였다. 나는 자유와 현대성을 추구하는데 왜 자연법은 항상 옳다는 것인가요? 그 순간 신비롭게도 대나무는 인격을 가진 듯 말을 했다. 피에트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네. 그러자 주변의 대자연이 그에게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듯 펼쳐졌다. 첫 장면은 마을의 한라봉 나무들이었다. 한라봉 나무는 늘 자연의 리듬에 따라 계절마다 열매를 맺곤 했다. 이것이 이 나무들의 자연법이었다. 그러나 어느 해 몇몇 사람들이 나무에 독특한 화학물질을 뿌려 인위적으로 더 많은 한라봉을 얻으려고 했다. 처음엔 성공인 듯 보였다. 그러나 곧 나무들은 병들기 시작했고 결국 대부분의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다. 봐라, 피에트로 자연법은 당장의 결과보다 장기적인 조화를 생각한다네. 인위적인 변화는 일시적 성과에 만족할 수는 있지만 자연의 본성을 거스릴 때 결국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다음으로 피에트로는 마을 사람들이 수확한 한라봉을 정성스럽게 가공하여 축제에서 함께 나누는 장면을 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기쁨과 감사를 표하며 한 해 수확을 축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자연법이란 피에트로, 우리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와 자연의 선을 생각하게 만든다네.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니라. 피에트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침내 자연법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고 자연법이 결코 그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조화를 이루는 삶,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자유였다. 그날 이후 피에트로는 마을에서 자연법이 새로운 전도사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법을 가르쳤고 신비한 대나무 숲에서 얻은 지혜를 기꺼이 나누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법이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었으며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때 대단히 번성했던 도시 호산나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매우 번영했고 주민들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한 철학자가 사람들에게 아주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톰이었고 그는 도시의 광장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연 상태, 라는 위험천만한 개념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의 시민들이여, 지금 우리는 편안히 살고 있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협력과 질서를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싸운다면 그 삶은 참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의 적이 되고 만인에 대한 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립되고 빈곤하며 불쾌하고 야만적이고 짧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작은 문제들이 커지면서 도시 사람들 사이에 작은 다툼과 시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자원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고 토미가 경고한 자연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토미는 다시 광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서로 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극복할 수 없는 욕망과 두려움을 안전한 사회 구조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정과 번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호산나의 시민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권리를 일부 양도하여 공공이익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선출하고 법을 제정하며 정의를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다시 이전에 화목하고 협력적인 삶을 되찾게 되었고 호산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필요할 때는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그들의 사회계약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호산나의 사람들은 종종 도시 광장에 모여 토미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의 위험을 잊지 않았고 평화와 질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토미는 자신이 불러온 변화에 만족하며 미소 지으며 떠났다고 합니다. 홉스의 이론을 통해 호산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이 자연 상태 이론을 바탕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원시 부족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은 아나르였습니다. 아나르는 평화로운 숲속에서 부족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아직 복잡한 사회와 문명을 이루기 이전의 시대였고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고 대부분의 시간은 사냥과 채집 그리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나르가 친한 친구인 조라와 함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오래 알고 지냈고 항상 서로를 돕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나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조라에게 물었습니다. 조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을까? 이 일 외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조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나르, 우리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지. 배가 고프면 움직일 수 없잖아. 아나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궁금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꼭 사냥과 채집만이 답일까? 그날 밤 아나르는 북극성 아래서 혼자 누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더 나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 아나르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다양한 일을 통해 부족 사회를 변화시키는 광경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서로를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엔 경쟁심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조라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라, 내가 더 좋은 삶을 위한 방법들을 떠올렸어. 하지만 그로 인해 모두가 우리의 본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곤란하겠지? 조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나르,
우리의 본성은 평등하고 독립적이야. 만약 모든 변화가 우리 본연이 모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면 발전이 나쁘지만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겠지. 그리고 아나르는 깨달았습니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 상태, 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른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본질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끝난 후 아나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꿈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연 상태를 기억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나르가 산 세상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연스러움을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가끔은 자연 상태를 돌아보며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